어머님, 수연이가, 수연이가 계곡에서 떨어졌어요. 뭐라고?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수연이가 떨어지다니. 그날 사위의 전화는 내 딸 수연이가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받아온 그 어떤 전화보다도 차갑고 낯선 소리. 제 귀를 파고든 그 목소리는 제 심장을 쥐어뜯듯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뜨겁던 불판의 열기마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이 제 남은 인생 전체를 흔들고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이 될 줄은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북적이는 시장 한 구석, 사방이 기름때로 찌든 내 작은 분식집은 온통 고소한 냄새로 가득했지요. 거대한 철판 위에서 떡과 어묵이 빨간 양념과 뒤섞여 지글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땀을 훔치면서도 제 입가에서는 실없는 웃음이 연신 새어 나왔습니다. 제 들뜬 기분은 가게 앞을 지나가는 달고 다른 시장 상인들의 눈에도 훤히 보였나 봅니다. 순자 씨, 아주 입이 귀에 걸렸네, 걸렸어. 뭔 경사라도 났소? 옆 가게 생선 장수가 퉁명스럽게 물었지만 그 목소리엔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말도 마. 우리 최서방이 장모님 기력 딸리시면 안 된다고 최고 등급 한우를 글쎄 2근이나 사들고 왔지 뭐야. 입에서 살살 녹대. 제 자랑에 다들 아이고 사위 한번 잘 뒀네 하며 부러움 섞인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내 사위 최종민. 어디에 내놔도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대기업 넥스트전자에 다니는 능력까지. 그런 귀하디귀한 사람이 평생 시장 바닥에서 김밥이나 말고 있는 나를 깍듯하게 장모님이라 부르며 따르니 이보다 더 큰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일찍 남편 여의고 여자의 몸으로 이 시장 구석에서 떡볶이를 팔고 김밥을 말아번 돈으로 기숙사비 대주며 겨우 대학 보낸 내 딸 수연이 촌스럽고 배운 것 없는 어미 밑에서 자라 주눅 들었을 법도 한데 우리 딸은 참 바르고 착하게 커주었습니다. 그런 내 딸의 진가를 한눈에 알아보고 세상 가장 귀한 보석처럼 아껴주는 사위를 볼 때마다 저는 먼저 간 남편에게 미안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하늘에 있는 양반이 악착같이 살아온 우리 모녀가 안쓰러워 이리도 좋은 사람을 선물처럼 보내줬구나 싶어서요. 지난 주말에도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최서방 먹일 생각에 마음이 바빴습니다. 요즘 우리 딸 배가 제법 불러오니 사위 녀석도 덩달아 고생이 많을 터였습니다. 입덧이 유난히 심한 마누라 비위 맞추랴, 고된 회사 일하랴, 얼마나 힘들까 싶어 새벽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전복이며 산낙지를 사다가 정성껏 보양식을 끓였습니다. 펄펄 끓는 뚝배기에 마지막으로 파를 송송 썰어 넣으니 구수한 냄새가 온 가게 안에 진동을 했습니다. 어머님, 뭘 이런 것까지. 저희끼리 알아서 잘 챙겨 먹는데. 알아서 챙겨 먹기는. 자네 얼굴이 헬쑥한 걸 보니 내 마음이 다 안 좋네. 우리 수연이 뱃속에 있는 복덩이가 아빠 기운까지 쏙쏙 뺏어가나 보구먼. 어서 이리 와서 한 그릇 뜨게. 제 가게의 낡고 좁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뜨거운 보양식을 비우는 사위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숟가락이며 젓가락질 하나하나가 어찌나 교양 있고 반듯한지 저런 사내라면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세상 여자들이 다 넘어가겠다는 시답잖은 생각마저 들었지요. 장모님 손맛은 정말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낫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뚝배기 바닥까지 깨끗하게 비운 그 애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뜨거운 불판 앞에서 닳고 거칠어진 내 손등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모든 고생과 서름을 한 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딸 수연이는 제 옆에 꼭 붙어 앉아 배시시 웃으며 그런 우리 둘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그만 이 가게 접고 같이 살면 안 될까? 오빠도 엄마 모시고 싶다고 몇 번이나 그랬단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내가 아직 이렇게 팔팔한데 왜 너희 신혼집에 숟가락 하나 더 얹고 눈칫밥 먹고 살아? 그리고 이 가게가 어떤 가게인데? 이 떡볶이 팔아서 너 대학 보냈고 시집 보냈고 이제 우리 손주까지 먹여 살릴 내 평생의 자부심이야. 제 말에 수연이는 금세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모습에 괜히 마음이 짠해져서 저는 짐짓 더 큰 소리로 말했죠. 그나저나 우리 복덩이 태어나면 이 할미가 등에 업고 키워줘야 할 텐데. 내 무릎 성할 때 낳아줘서 참 고맙다, 우리 딸. 그렇게 우리 셋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작은 분식집 테이블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곧 태어날 아이의 방은 어떻게 꾸밀지, 이름은 뭘로 지을지, 끝도 없는 행복한 계획들을 늘어놓았지요. 사위는 말없이 웃고 있는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아무 걱정 마세요. 수연이랑 뱃속 아기, 제가 평생 책임지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장모님 노후도요. 그 듬직한 목소리, 믿음이 뚝뚝 묻어나는 눈빛. 저는 내 인생의 모든 운을 끌어다 바로 이 사위를 얻었구나 하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위가 부른 딸의 배를 가만히 쓰다듬을 때였습니다. 그토록 다정하고 따뜻하던 그의 눈빛이 아주 찰나의 순간 싸늘하게 식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값비싼 골동품을 감상하다가 아무도 모르는 아주 작은 흠집을 발견한 감정사처럼. 그건 곧 태어날 자식을 기다리는 아비의 애정 어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차갑게 가늠하고 재고 계산하는 듯한 그런 섬뜩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내가 헛것을 봤나? 나이가 드니 이제 눈까지 침침해져서 헛것이 다 보이나?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이 사위의 얼굴에는 다시금 인자하고 서글서글한 미소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배 많이 뭉치지? 내가 마사지해 줄게. 딸의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는 손길은 한없이 부드럽고 자상했습니다. 방금 전 내가 본 그 얼음장 같은 눈빛은 아마 뜨거운 불판 앞에서 너무 오래 서 있었기 때문에 생긴 어지럼증 같은 것이었겠지요.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불안한 마음을 털어냈습니다. 두 사람 내일 여행 간다고 했지? 배도 무거운데 괜찮겠어? 걱정 마세요, 엄마. 오빠가 다 알아서 챙겨줄 거예요. 맑은 공기 쐬고 오면 우리 복덩이한테도 좋대요. 수연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싱글벙글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최서방은 그런 수연이의 머리를 사랑스럽다는 듯이 쓰다듬으며 말했죠. 네, 장모님. 사람 없는 조용한 곳으로 전부 예약해뒀습니다. 수연이 좋아하는 토종닭 백숙도 먹여주고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 오려고요. 절대 무리 안 시킬 테니 염려 놓으세요. 그렇게 다정하게 약속하던 목소리. 그 믿음직스럽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지옥의 사자처럼 내게 속삭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점심 장사를 겨우 마치고 낡은 의자에 잠시 허리를 펴고 앉아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최서방이라는 세 글자에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최서방, 우리 딸 옆에 있나? 재미있게 놀고 있어? 장모님.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잔뜩 쉬고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 시끄러운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그 목소리만은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왜 그러나? 자네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불길한 예감이 쇠망치처럼 심장을 쿵 하고 내려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내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수연이가 계곡에서 떨어졌어요.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병원으로 달려갔는지, 의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든 것이 뿌연 안개 속에 잠긴 듯 아득하기만 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중환자실의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온몸에 튜브를 꽂고 인형처럼 누워있는 내 딸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하얗게 질려버린 얼굴, 미동도 없는 모습, 금방이라도 일어나서 엄마 하고 칭얼거리며 내 품에 안길 것 같은데 내 딸은 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것을 혼수 상태라고 했습니다. 깨어날 확률이 높지 않다는 절망적인 말도 덧붙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수연이 손을 꽉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잠깐, 정말 잠깐 한눈판 사이에 사위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눈, 헝클어진 머리, 온몸으로 슬픔을 토해내는 그 모습에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역시 제정신이 아닐 테니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린 한 불쌍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유리창 너머의 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 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 내 마지막 희망. 저 차가운 침대 위에 내 모든 것이 맥박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위의 축 처진 어깨를 두드리며 함께 울어주어야 하는데 왜일까요? 그의 울음소리가, 그의 처절한 절규가 어딘지 모르게 텅 비어 있는 것처럼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너무나도 잘 짜인 연극의 슬픈 대사처럼 슬픔이라는 감정의 껍데기만 있고 그 안에 뜨거운 영혼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제 머릿속에 지난번 보았던 사위의 그 차가운 눈빛이 불현듯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딸의 푸른 배를 내려다보던 무언가를 냉정하게 계산하는 듯 하던 그 시선. 아니야. 내가 지금 미쳤구나. 내 딸이 저렇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내 귀한 사위를 의심하다니. 나는 천벌을 받으려니야. 저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고개를 세차게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심장에 박혀버린 의심의 가시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을 파고들며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사위가 내게 걸었던 그 전화. 다시 생각해보니 그 목소리는 사랑하는 아내의 사고 소식을 전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했던 계획의 마지막 단추를 성공적으로 채운 자의 아주 미세한 안도감과 깊은 피로감이 뒤섞인 그런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비극이 한순간에 닥쳐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진짜 비극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잿더미 위에서 한 줌의 희망마저 사라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딸 수연이가 차가운 병실 침대에 누워 숨만 붙어 있는 지금, 제게는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밤낮으로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면 유리창에 이마를 받고 딸의 얼굴만 하염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행여나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할까, 행여나 감은 눈이 기적처럼 떠질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딸의 작은 변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사위 최종민은 저보다 더했습니다. 그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고 병원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수연의 곁을 지켰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붙잡고 매일같이 수연의 상태를 묻고 좋다는 약이며 치료법을 수소문하느라 헬쑥하게 말라갔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비통한 남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장모님, 장모님이라도 좀 드셔야 합니다. 이러다 쓰러지세요. 최서방은 억지로 제 손에 김밥 한 줄을 쥐어주며 울먹였습니다. 그의 눈은 늘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 내가 미쳤었지. 저렇게 상심한 사람을 의심하다니 하는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차가운 이성이 속삭였습니다. 너무 완벽해. 저 슬픔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장모를 걱정하는 사위,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그는 슬픔에 잠긴 한 남자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모범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눈물에는 뜨거움이 없었습니다. 그의 걱정에는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의 연기처럼 감정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제 자신이 끔찍했습니다. 사위의 진심을 의심하고 그의 모든 행동을 분석하고 있는 제 모습이 짐승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싹튼 의심은 독버섯처럼 제 마음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제 모든 생각을 잠식해버렸습니다. 며칠 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형사는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마쳤는데 아무래도 실족사고로 보입니다. 따님, 신발 밑창이 많이 닳아 있었고 이끼 낀 바위에서 미끄러진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족사고라고요? 네. 함께 계셨던 남편분께서도 계속 같은 진술을 하고 계십니다. 잠깐 사진을 찍으려고 돌아선 사이에 비명소리가 들렸고 달려가 보니 이미 아내분께서 계곡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고요. 주변에 다른 사람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종결될 것 같습니다. 형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족사고. 그 말은 이 모든 비극이 그저 운 나쁜 사고일 뿐이며 누구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수연이는, 우리 딸은 그렇게 어수룩한 애가 아니에요. 임신까지 한 몸으로 그렇게 위험한 곳에 제 발로 갔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안타깝다는 듯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현장의 증거들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CCTV도 없는 외진 곳이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만 종결하고 현장에서 수거했던 따님의 소지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보호자시니까요. 형사는 제게 커다란 종이 가방 하나를 건넸습니다. 가방 안에는 딸의 손때 묻은 가방과 신발, 그리고 비닐 지퍼백에 담긴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내 딸의 물건이 마치 죽은 사람의 유품처럼 내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형사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복도 의자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 가방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의 소지품이 담긴 종이 가방을 들고 제 낡은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한가운데 종이 가방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저것을 열면 내 딸이 겪었을 마지막 순간의 공포가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비닐 지퍼백에서 딸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켜고 잠금 패턴인 딸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사진첩에는 여전히 사위와 행복하게 웃는 딸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보니 또다시 내 의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늙어서 망령이 든 걸까? 허탈한 마음에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데 화면 한쪽에 있던 음성 녹음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수연이는 평소에 건망증이 심하다며 장볼 목록이나 해야 할 일들을 곧잘 녹음해두곤 했습니다. 혹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음성 녹음 앱을 눌렀습니다. 목록에는 장볼 것, 엄마 생신 선물 같은 평범한 제목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가장 최근 날짜의 파일들 제목이 이상했습니다. 녹음일, 녹음이, 마지막.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녹음일 파일을 눌렀습니다.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딸 수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정말이야? 이 카드 영수증들 다 뭐야? 당신 출장 갔다며. 수연아, 그건 회사 접대 때문에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마. 오해? 그럼 이 호텔 결제 내역은? 이 여자 스카프는 뭔데?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내 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최서방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알아버렸구나. 그래. 나 다른 여자 만나. 그 여자가 너보다 100배는 나아. 넌 이제 질렸어. 알아들어? 뭐라고? 시끄러워. 순간 사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냥 얌전히 있어. 뱃속에 애 봐서라도 조용히 넘어가. 괜히 일 키워서 좋을 거 없어. 넌 그냥 내가 벌어다주는 돈이나 쓰면서 내 엄마가 해주는 김밥이나 평생 먹고 살아. 그게 내 수준이야.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마지막이라고 저장된 파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딸의 흐느끼는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혼잣말 같았습니다. 복덩아,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엄마 보고 조용히 살래. 한 번만 더 자기 뒤를 캐면 너랑 나랑 싹 다 끝장이래. 엄마 너무 무서워. 어떡하지? 이번에 여행 가서 아빠한테 빌어보려고. 우리 버리지 말아달라고 제발. 딸의 마지막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사위의 차가운 목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방금 뭐 하는 거야? 또 녹음했어? 내가 경고했을 텐데. 녹음은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내 사위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내 딸은 그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내 딸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안고 용서를 빌러 떠난 여행길. 그 끝이 차가운 계곡물 속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시뻘겋게 타오르는 분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족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내 딸의 마지막 희망을, 처절한 애원을 짓밟아버린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 딸이 목숨과 맞바꾼 이 증거를 절대로 헛되이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내 남은 인생을 지탱해줄 마지막 기둥마저 무너뜨리는 소리였습니다. 넌 그냥 내가 벌어다주는 돈이나 쓰면서 내 엄마가 해주는 김밥이나 평생 먹고 살아. 그게 내 수준이야. 내 사위, 아니, 그 악마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순간 저는 제 평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딸을 무시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내 땀과 눈물이 녹아있는 이 김밥이 저 천박한 놈의 입에서 내 수준이라는 말로 짓밟히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밤새 딸의 휴대폰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목숨을 걸고 남긴 이 목소리들이 지옥의 아가리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배신을, 그리고 그 배신이 자신과 뱃속 아이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 어린 것이 이 어미에게조차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서 이 모든 공포를 감당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비로소 멈췄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는 오열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내 딸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악마를 아꼈다는 자책감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틈으로 희미한 여명이 비쳐들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내 딸이 저 차가운 병실에 누워있는 한, 아니, 내 숨이 붙어있는 한,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억척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딸의 복수를 대신해야 할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 되어야 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최서방은 여전히 병원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핏발선 눈으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장모님, 좀 괜찮으세요? 어젯밤엔 왜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위선적인 얼굴 가죽을 당장이라도 벗겨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지친 기색을 꾸며내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물건들 좀 정리하다 보니 날이 샜네. 자네도 잠 좀 붙이지 그랬어. 수연이가 저렇게 있는데 제가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의 대답에 실소가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숨소리 하나까지도 전부 가증스러운 위선으로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장모를 연기했습니다. 사위가 건네는 죽을 억지로 받아먹고 그의 위로에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병실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최서방은 저를 완전히 믿는 눈치였습니다. 늙고 병든 장모가 자신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렇게 그의 경계심을 무너뜨린 뒤 저는 그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옷이라도 챙겨줘야지 하는 핑계로, 집에 환기라도 시켜놔야지 하는 핑계로 저는 그의 공간을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딸이 남긴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 악마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해서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온몸의 감각이 이 집 어딘가에 그 증거가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허탕만 쳤습니다. 그는 꼬리 하나 잡히지 않는 교활한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사위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장을 살피고 책상 위를 훑었지만 별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순간 책상 아래 그의 발이 닿는 곳에 미세한 흠집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서랍을 열고 닫다가 생긴 듯한 아주 작은 흠집. 저는 직감적으로 책상 아래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책상 안쪽 깊숙한 곳에 열쇠로 잠그는 작은 비밀 서랍이 달려 있는 것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저는 다시 서재를 훑어보았습니다. 액자 뒤, 책갈피 속, 화분 밑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아끼는 만년필 케이스 안에서 작은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뭉치의 가장 위에 있는 서류의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서. 피보험자는 내 딸 김수연. 보험 수익자는 남편 최종민. 보험금은 무려 30억 원. 계약일은 사고가 나기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외도, 협박, 그리고 30억짜리 생명보험.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 악마가 치밀하게 계획한 완전 범죄였습니다. 내 딸을, 뱃속의 아이까지 함께 죽이고 그 대가로 30억 원을 손에 쥐려 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분해서였습니다. 내 딸의 목숨값이 고작 저 종이 쪼가리 몇 장만도 못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보험 서류를 가방 깊숙한 곳에 챙겼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저 악마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사고 가장 실력 좋은 사람을 붙여 저놈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순잔의 분식입니다. 내 가게 내놓으려고요. 시세보다 싸게 최대한 빨리요. 그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집문서와 통장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평생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팔아모은 내 전 재산. 내 피와 땀, 내 인생 전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수연이 집 살 때 보태주고 손주 낳으면 좋은 옷 한 벌이라도 더 사입히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원은 바뀌었습니다. 저는 통장들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낡은 흑백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이 돈으로 우리 수연이 원수를 갚아주려고 해. 당신도 하늘에서 나 도와줄 거지? 저 악마놈, 내 손으로 직접 지옥 구덩이에 쳐넣는 거 꼭 지켜봐줘. 사진 속 남편이 희미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피눈물을 삼키며 내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분노는 이제부터 가장 차가운 복수가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담긴 분식집과 내 몸 하나 뉘이던 작은 집을 팔아 손에 쥔 돈은 묵직한 무게만큼이나 서러운 내 과거의 총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은 더 이상 내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딸의 미래를, 아니, 내 딸을 짓밟은 그 악마의 미래를 송두리째 파괴하기 위한 복수의 실탄이었습니다. 돈을 손에 쥐자마자 저는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의 인맥을 모두 동원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만 밝히지만
가장 유능하다는 변호사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강현.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서 법조계에서는 독사로 불리는 자였습니다. 어머님, 이런 사건은 승소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상대는 대기업에 다니는 번듯한 사람이고 경찰도 이미 실족 사고로 종결한 사건입니다. 삐까뻔쩍한 강남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강현은 서류를 훑어보며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돈 없는 늙은이의 하소연 따위는 들어줄 시간이 없다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승소 확률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이기게 만들 겁니다. 무조건. 저는 그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담긴 통장들을 밀어놓았습니다. 이게 내 전 재산입니다. 이 돈 전부를 드릴 테니 저놈을 살인미수로 법이 허락하는 최고의 벌, 무기징역을 받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 말에 그의 눈이 처음으로 번뜩였습니다. 독사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통장의 액수를 확인하더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어머님,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가 뭐죠? 내 딸의 목숨을 걸고 남긴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저는 딸의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오강현 변호사는 파일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황 증거는 되지만 살인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볼 만은 하겠군요. 그는 통장 하나를 제 앞으로 다시 밀었습니다. 성공 보수는 이긴 뒤에 받겠습니다. 대신 착수금은 두둑하게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부터 이 사건에서 완전히 빠지십시오. 모든 것은 저와 제 사람이 알아서 합니다. 어머님은 그저 평소처럼 슬픔에 잠긴 장모님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 그의 차가운 말에 오히려 신뢰가 갔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전문가.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사람이란 건 누굽니까? 제가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보다 빨리 움직이고 뱀보다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이죠. 오 변호사가 말한 사람은 허름한 뒷골목의 낡은 건물 옥탑방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철중. 전직 형사 출신으로 지금은 흥신소를 운영하는 남자였습니다. 달아빠진 가죽 점퍼에 며칠은 묵은 듯한 수염. 첫인상은 영락없는 동네 건달 같았습니다. 변호사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억울한 사연이시더군요. 그는 담배를 뻑뻑 피워대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됩니까? 그 사위놈 손 좀 봐줄까요? 아니요. 손발은 법이 묶어줄 겁니다. 조 사장님은 그저 저놈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저놈이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자고 누구와 통화하는지 심지어 화장실에서 몇 분을 앉아 있는지까지 저놈의 24시간 전부를 알아내 주십시오. 제 말에 조철중은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님, 보통 내기가 아니시네요. 좋습니다. 돈만 제때 넣어주시면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알아다 드리죠. 그렇게 복수를 위한 나의 두 개의 칼, 오강현과 조철중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저 교활한 악마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무력하고 슬픔에 잠긴 늙은 장모를 연기하는 것. 병원으로 돌아온 저는 이전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사위를 돌봤습니다. 딸의 병실 앞에서 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식사를 거르는 그를 위해 손수 죽을 쑤어다 바쳤습니다. 딸의 사고 이후 제가 의지할 사람은 사위밖에 없다는 듯이 저는 그의 팔에 매달리고
그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최서방, 나는 이제 자네밖에 없네. 우리 수연이 저렇게 누워있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 장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있잖습니까? 제가 장모님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사위는 저를 진심으로 동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저를 향한 경계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저는 딸의 사고 충격으로 판단력마저 흐려진 돌봐줘야 할 불쌍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의 위선적인 위로를 받으며 속으로 차갑게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해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라고. 내가 내 등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까맣게 모를수록 내가 떨어질 지옥은 더 깊어질 테니까. 저의 완벽한 연기 뒤로 조철중에 보이지 않는 그물이 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최종민의 24시간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목표물은 생각보다 훨씬 교활합니다. 조철중이 보내온 첫 번째 보고서에는 최종민이 병원을 빠져나와 향한 곳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은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소유주가 이혜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민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입니다. 아마 상간녀일 확률이 99.9%입니다. 보고서와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최종민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내 딸이 병실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시각에 저 악마는 상간녀의 집에서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오피스텔 24시간 감시를 붙이세요. 저놈과 그 계집애가 언제 만나고 언제 헤어지는지 분 단위로 전부 기록하세요. 그리고 저 계집애에 대해서도 샅샅이 파헤쳐 주십시오. 가족관계, 재산, 채무관계, 과거 남자관계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알아내세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돈이 좀 들 겁니다. 돈은 얼마든지 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쓰세요. 단 결과는 확실해야 합니다. 저는 조철중의 계좌로 두둑한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철중에게서 중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예상대로입니다. 저 두 년놈 사랑은 무슨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더군요. 허름한 옥탑방 조철중은 담배 연기를 길게 뿜으며 제 앞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서류에는 지난 며칠간 최종민과 이혜진의 행적이 분 단위로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종민은 낮에는 병원에서 세상 둘도 없는 비통한 남편을 연기하다가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 급한 회사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밤마다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강남의 오피스텔로 향해 이혜진과 미래를 즐겼습니다. 조철중이 찍어온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와인을 마시고 함께 장을 보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병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만의 달콤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최종민이 그 여자한테 돈을 꽤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전세금은 물론이고 매달 생활비에 명품 가방까지 그야말로 돈으로 여자를 산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여자도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철중은 이혜진의 뒷조사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도 여러 명의 유부남들을 만나며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뜯어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최종민은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라 그저 가장 크고 멍청한 물주일 뿐이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묶인 관계는 끊어내기 어렵지만 돈으로 묶인 관계는 더 큰 돈으로 쉽게 끊어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조철중에게 다음 계획을 지시했습니다. 이제 그 여자에게 최종민 말고도 더 좋은 먹잇감이 있다는 걸 알려줄 때가 된 것 같군요. 최종민이 주는 돈의 2배, 3배를 줄 수 있는 남자. 최종민처럼 앞길이 불투명한 유부남이 아니라 앞길 창창한 미혼의 변호사 같은 남자 말입니다. 조철중은 제 의도를 즉시 파악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 계집의 마음에 제대로 불을 한번 지펴보겠습니다. 그 사이 최종민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아내 수연이 사고로 사망하고 자신이 비통한 남편으로서 모든 동정을 받은 뒤 자연스럽게 30억의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죽지도 깨어나지도 않은 채 혼수 상태로 버티고 있자 그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보험금은 그림의 떡이었고 회사를 장기 휴직한 탓에 수입도 끊겼습니다. 반면 이혜진은 끊임없이 돈을 요구해 왔습니다. 오빠, 나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그리고 새로 나온 신상 백 봤어? 너무 예쁘더라. 혜진아, 조금만 기다려줘. 지금은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 장모님도 계속 병원에 계시고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라는 거야. 오빠 와이프 저러고 있는 거 나도 마음 안 좋아. 근데 우리 현실도 생각해야지.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이혜진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최종민은 폭발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는 병원 옥상에서 담배를 연신 피워대며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모든 통화 내용은 조철중의 감청 장비를 통해 제 귀로 고스란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네, 김 팀장님. 저 최종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아내 것 말입니다. 식물인간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해서요.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고도장애 후유 보험금 같은 걸로는 받을 수 없습니까? 그의 목소리에서는 아내에 대한 걱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돈에 대한 탐욕과 조급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조철중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철중은 우연을 가장하여 이혜진이 자주 가는 필라테스 센터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는 운동 후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저 혹시 이혜진 씨 아니세요? 넥스트전자 다니시는. 네, 맞는데 누구세요? 아, 저는 오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변호사님께서 예전에 넥스트전자 법무팀에 잠시 계셨거든요. 혜진 씨 예쁘고 일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라는 말에 이혜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참, 우리 오 변호사님, 아직 싱글이신데 혜진 씨처럼 예쁘고 똑 부러지는 여자 만나고 싶어 하시던데. 혹시 남자친구 없으시면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하. 조철중은 의미심장한 농담을 던지며 이혜진의 마음을 떠보았습니다. 그 제안에 이혜진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아내 때문에 보험금도 못 받고 자신에게 윽박지르기만 하는 유부남 최종민과 강남에 빌딩을 가진 이혼 전문 변호사 오강현. 저울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혜진은 최종민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철중에게 먼저 연락을 해 오강현 변호사와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이제 저 여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 때가 됐군. 서로를 믿지 못하는 악마들. 이제 그들은 스스로 무너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무너져 내린 잿더미 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워 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며칠 사이 이혜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종민을 신처럼 떠받들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경멸과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대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전 조철중이 흘린 젊은 변호사라는 미끼는 그녀의 마음에 품고 있던 욕망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오빠야말로 소리 지르지 마. 여긴 내 집이야. 내 집? 웃기지 마. 이 집 내가 해준 거잖아.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날 버려. 돈 문제로 시작된 싸움은 결국 서로의 약점을 물고 뜯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래, 오빠 잘났어. 그런데 어쩔 거야? 오빠 이제 돈 없잖아. 와이프 보험금도 못 받게 생겼는데 뭘로 나 책임질 건데? 이혜진의 악에 받친 목소리에 최종민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의 가장 아픈 곳, 그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정통으로 찔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혜진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이혜진은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최종민은 바닥에 쓰러진 이혜진의 머리채를 거머쥐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이혜진은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조철중이 오피스텔 맞은편 건물에서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실시간으로 제 휴대폰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구석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그들의 파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어, 오빠.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늦었어. 넌 이미 끝났어. 처음부터 너 같은 건 믿는 게 아니었는데. 최종민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이혜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믿고 그렇게 기고만장한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 내가 내 약점 하나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약점은 내 목숨줄도 같이 쥐고 있는 거야. 내가 무너지면 너도 같이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쥐 죽은 듯이 살아. 알겠어? 그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이혜진은 공포에 질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이혜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남자가 자신을 지켜줄 동아줄이 아니라 자신을 올가맬 썩은 거미줄이었다는 것을, 자신도 언제든지 김수연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최종민이 횡하니 오피스텔을 떠난 뒤 이혜진은 한참 동안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뺨을 감싸 쥔 채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조철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당신들 보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조철중의 전화를 받고 차갑게 답했습니다. 때가 되었군요. 약속 장소를 잡으세요. 다음 날 저는 조철중과 함께 폐인이 된 채 숨어있는 이혜진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싼 모텔방에 숨어 짙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뺨에 멍 자국을 한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달라.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내 딸은 지금 저 병실에 누워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살고 싶다. 그 말이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닥쳐라. 제 한마디에 이혜진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놈을 좋아서 만났든 돈 때문에 만났든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지.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최종민이 그녀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본 이혜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했습니다. 너는 이제 저놈에게 버림받았다. 저놈은 너를 이 모든 일의 공범으로 만들어서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할 거야. 너는 평생 감옥에서 썩거나 혹은 그 전에 저놈 손에 죽게 되겠지. 내 딸처럼 말이다. 살려주세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이혜진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경멸스럽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제안을 던졌습니다. 내가 살 길은 딱 하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종민이 자기 범행을 시인한 그 녹음 파일을 나에게 넘겨라. 그리고 법정에서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증언해. 그러면 내 죄를 감형받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던 새로운 인생, 내가 살게 해주지. 돈, 그리고 남자. 전부 다. 제 눈에 서린 살기를 그녀는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악마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 와이프만 없어지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다 계획을 짜놨다고. 마지막 퍼즐이 마침내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그 길로 오강현 변호사를 찾아가 이혜진의 휴대폰과 최종민의 폭행 영상이 담긴 USB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시작하시죠. 오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딸의 앙상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한때는 포동포동하고 따뜻했던 내 딸의 손이 지금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수연아, 엄마야.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딸. 뜨거운 눈물이 딸의 차가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 악마놈, 엄마가 내 대신 벌 줄게. 내가 겪었던 고통, 내가 흘렸던 눈물, 그 수천 배, 수만 배로 되갚아 줄 거야. 내 억울함, 엄마가 이 세상에 다 밝히고 저놈을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우리 딸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버텨줘. 엄마가 이 싸움 끝내고 저놈 지옥으로 보내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줄게. 저는 딸의 손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 위선적인 악마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세상은 깨끗하게 씻겨 있었지만 제 마음속의 지옥은 여전히 시뻘건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그 악마놈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이 담긴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이 제가 그놈에게 베푸는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오강현 변호사는 서초동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최종민을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피눈물로 모은 증거들은 책상 위에 묵직하게 쌓여 악마의 죄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오 변호사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수사관에게 영장 발부를 자신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수사관은
산더미처럼 쌓인 증거 앞에서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아내의 휴대폰에 남아있던 남편의 협박 녹음, 상간녀와의 미래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 두 사람 사이의 검은 동거래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간녀가 직접 녹음한 범행모의 정황까지. 악마의 행적은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최종민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슬픔에 잠긴 남편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딸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제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장모님, 너무 상심 마세요. 수연이 강한 아이입니다. 금방 털고 일어날 겁니다. 그 위선적인 손길과 목소리에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저는 애써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최서방, 자네라도 잘 먹어야지. 내가 자네 좋아하는 갈비찜 좀 해왔네. 아이고, 장모님. 매일 이렇게 힘드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얼굴로 도시락을 받아들고 병원 휴게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는 마치 최고의 연기자처럼 아내를 잃을 슬픔에 잠긴 남편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간호사들과 다른 환자 보호자들은 그런 그를 보며 혀를 차고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위선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마지막 연극이 될 테니까요. 그가 첫 숟가락을 뜨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휴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제복을 입은 형사 2명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단호한 발걸음 소리에 휴게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최종민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고개를 드는 최종민. 형사는 그의 앞에 차가운 체포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을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읊는 동안 최종민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그의 손에서 숟가락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형사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살인미수라니요. 저는 제 아내를 구하려고. 자세한 이야기는 서에 가서 하시죠. 형사들은 그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최종민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듯 저를 향해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장모님이 하신 겁니까? 어떻게 저한테? 저는 그를 향해 처음으로 아주 차갑고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무력하고 슬픔에 잠긴 늙은 장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지독한 경멸과 차가운 분노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서방, 아니 최종민 씨. 제 입에서 나온 차가운 목소리에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자네가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그 더러운 계집애랑 놀아나면서 내 딸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내 딸 목숨값으로 30억을 타내려 했던 그 모든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냐는 말이야.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휴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사위와 장모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원수가 되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으니까요. 이 늙은이가 내가 뭔데?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맞아. 나는 늙고 힘없는 늙은이일세. 김밥이나 말아서 팔던 내가 말한 대로 내 수준에 딱 맞는 그런 늙은이. 하지만 어미는 다른 법이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오직 그에게만 들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너 최종민을 지옥의 가장 밑바닥까지 끌어내릴 거야. 네가 감옥에서 평생을 썩으면서 매일 밤 내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줄 거거든. 네가 내 딸한테 그랬던 것처럼. 제 말에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형사들은 그의 입을 막고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그는 저를 향한 저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나가기만 하면 당신이랑 당신 딸 다 죽여버릴 거야. 저는 그 악다구니를 들으며 오히려 더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더 발버둥 쳐보아라. 내가 발버둥 칠수록 내 목에 감긴 밧줄은 더 세게 조여질 테니.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경찰차를 보며 나직이 응조렸습니다. 수연아, 이제 시작이다. 드디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종민은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대기업 과장이었던 그는 이제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는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오강현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강력했습니다. 최종민 측 변호사는 어떻게든 이혜진을 공범으로 엮어 형량을 줄여보려 애썼지만 최종민이 그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영상 앞에서 그 모든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이혜진은 피해자로서 보호받았고 모든 죄의 무게는 오롯이 최종민에게로 향했습니다. 피고인 최종민.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계획적으로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점,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상간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최종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방청석에 앉은 저를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제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그는 이제 그저 시끄럽게 지저대는 한 마리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오강현 변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어머님께서도 짐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편안해진다니요. 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악마가 감옥에서 25년을 썩는다고 해도 내 딸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돌려 딸이 누워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복수가 끝나버린 지금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엄마,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늘 감겨있던 내 딸 수연이의 눈이 저를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우리 딸 정신이 들어? 저는 딸의 침대로 달려가 차갑게 식어있던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딸의 손에서는 아주 미약하지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던 내 딸이
정말로 기적처럼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붙잡고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며칠 뒤 수연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기적과 마주했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정말 대단한 아기입니다. 이 정도의 충격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딸의 배를 어루만지며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사고 속에서도 내 딸은, 그리고 그 뱃속의 작은 생명은 서로를 지키며 기어이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제게 마지막 시련을 남겨두셨습니다. 수연이는 깨어났지만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기억의 일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엄마, 나 결혼했었어? 누구랑? 수연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도, 그와 사랑했던 시간도, 그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끔찍한 기억도, 그녀의 기억 속에서 최종민이라는 남자는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것이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끔찍한 기억을 감당할 수 없기에 스스로 기억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텅 빈 눈을 보며 밤새 고민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할까? 내게는 너와 내 아이를 죽이려 했던 악마 같은 남편이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은 감옥에 있다고 말해주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뱃속의 이야기는 아빠가 누구야? 딸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제 평생의 모든 사랑과 슬픔을 담아 가장 현실적인, 그러나 가장 위대한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수연이랑 아기를 지키려다가 아주 멀리 여행을 떠났단다. 하늘나라로. 제 말을 들은 수연이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가슴으로 느끼는 슬픔인 듯 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그 사람이 우리 수연이랑 아기 하늘에서 꼭 지켜줄 거야. 그리고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우리 아기 아빠 역할까지 다 해줄게. 엄마랑 같이 우리 아기 예쁘게 키우자. 수연이는 제 품에 안겨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복수가 비로소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저 악마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과 곧 태어날 내 손주가 그 악마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무 상처 없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상처 대신 숭고한 희생으로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어미인 제가 해야 할 마지막 복수이자 가장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딸이 잠든 사이 딸의 휴대폰에서 최종민과 관련된 모든 사진과 기록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혜진에게 약속했던 돈을 보내주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우고 저는 다시 딸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닙니다. 나는 다시 김밥을 마는 억척 어미이자 곧 태어날 내 손주의 할머니 박순자입니다. 내 가슴 속에는 지워지지 않을 상처와 분노가 남아있겠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가슴 깊이 묻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내 딸과 손주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일 테니까요. 이 이야기는 지독한 복수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숭고한 모성애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후회되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야기 속 최종민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박순자 여사처럼 용서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선택이 모여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차마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